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보수의 심장부였던 대구가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셈인데요. 쇄신 대신에 퇴행을 선택한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크죠. 지도부가 신뢰를 잃은 사이에 현장에선 당의 상징, 빨간 점퍼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쟁의 방아쇠를 담긴 트럼프가 5개월 전에 받은 편지를 공개하며 평화를 언급했습니다. 대대적인 반트럼프 시위까지 벌어진 상황 속에 그나마 남은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걸로 풀이되는데요. 중동 전쟁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섬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침몰하지 않은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이들 섬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통제하는 데 있어 이란에 전략적인 우위를 제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란은 미군이 지상에 도착하면 불태우겠다며 지상전 가능성에 대해 결사항전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협상 메시지를 보내는 미국의 진위를 의심하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협상 전망은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을 지원하는 저항의 축 세력들도 전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는데 홍해 봉쇄 가능성까지 언급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도 참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벤스 부통령도 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군사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다면서 미국은 곧 전쟁에서 빠져나올 것이고 국제 유가도 다시 안정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조건으로 통행료를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을 비롯해 이슬람 4개국 외무장관들은 회담을 열고 수에즈 운하 방식의 통행료 제한서를 미국 백악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평화와 조기 종전을 언급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에 무게를 실으면서 지지층도 결집하려는 의도를 읽힙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데요. 미군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방어선인 7개 선에서 지상전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나란히 평화와 또 조기 종전을 언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한 달째를 넘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적은 친트럼프 성향 목사의 편지를 트루스 소셜에 게시했습니다. 이 편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복음주의 목사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지난해 10월 보낸 것으로 이 복음주의 보수 기독교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 5개월 전에 받은 편지를 이렇게 공개한 건 기독교 사순절 기간을 맞아 기독교계 보수 지지층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란 전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던 제이드 벤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지난 27일 팟캐스트 더 베니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 2년 더 이란에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곧 빠져나올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이후에도 매우 오랜 기간 다시 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잠깐 더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조기 종전을 언급하면서 이란과의 협상에 일단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not interested in being in Iran a year down the road, 2 years down the road. We're taking care of business. We're going to be out of there soon, and gas prices are going to come back down. 네, 일단 이렇게 이란과의 협상을 추진하는 건 알겠는데요. 지상전 카드 역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정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란 주변에 7천 명 규모로 배치한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 이란에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부르는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섬이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7개 섬을 연결한 곡선을 가리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아치형 방어선이라고 부르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통제하는 데 있어 이란에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지상전 작전이 전개될 경우에 전략적 요충지인 이들 7개 섬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여기에는 위험과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군의 이 두 개의 해병 원정대 5천 명이 상륙 작전을 펼치려면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의 동쪽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동쪽의 4개 섬, 특히 라라크 섬의 미사일이나 소형 공격적이 많이 위협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섬을 점령한 지상군은 이란 본토에서 날아올 수 있는 이 드론, 미사일, 포병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추가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전사자는 13명, 부상자는 300여 명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명 피해 부담이 큰 지상전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직접 해당 발언을 들어보시죠. Have to be very good reason. And I would say if we ever did that, they would be so decimated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fight at the ground level. 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반격이 매서워지고 있는데요. 미군과 이스라엘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가 이란 미사일 공격에 노출돼 무려 4,500억 원짜리 E3 센트리 조기 경보 통제기가 파괴됐습니다. 꼬리 부분이 완전히 잘려서 비행이 불가능해졌는데, 이번 피해는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3 기종이 전투에서 손실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동체 위에 회전하는 레이더 원반을 장착한 E3는 먼 거리의 위협을 탐지하고 전투용 항공기들을 지휘하는 데 이용되면서 공중전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대형 전략 자산으로 꼽힙니다. 미군은 이를 60여 대 운용하고 있어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은 있는데, 이번 손실에 따른 비용은 정말 막대한 셈입니다. 미군은 지난달 28일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이래 유인 항공기를 적 사격에 이른 적은 없습니다. 다만 MQ-9 리퍼 공격 드론은 13대 이상 격추됐고, 자국 쿠웨이트 공군의 방공 미사일에 F-15 공격기가 또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의 공중 구비기 KC-135 스트레토 탱커 역시 여러 대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미국과 함께 전쟁의 한 축을 맡아 이란 원전과 핵시설, 제철소 등 이란 본토 공격을 강화해왔던 이스라엘도 이란의 반격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남부 바르셰바 인근 네오트 호바브 산업단지의 공장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불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홍해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이 함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벗어나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항에 입항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인 포드함에서는 지난 12일 홍해에서 이동하던 중 세탁실 화재로 승조원 3명이 다쳤고 200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가 참전을 선언하면서 미사일 공격을 개시함에 따라 포드함이 화재 사고 전에 전개돼 있던 홍해로 돌아갈 경우에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군의 지상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이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공개적으로 협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은밀하게 지상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며 미군이 지상에 도착하면 그들을 불태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이 거대한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다며 미국을 응징하고 후회하게 만들어 더는 이란을 공격할 생각을 품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종전이나 휴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의 협상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미군이 지상전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주가 이번 전쟁의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와 이란의 반격은 전쟁 개시 한 달째를 맞은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란의 주요 이공계 대학과
해군 무기 연구 시설이 잇따라 공격받았고, 이에 맞서 이란은 걸프 국가들의 미군 기지와 공업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전선도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설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공방은 더욱 거세지는 겁니다. 상선들을 향해서 그렇게 막 무차별적인 드론 공격을 한다면 어쩌면 그때는 나토도 같이 연합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상작전을 위한 병력 증가에까지 나서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실제로 이란 내에서 몇 주 동안 제한적인 지상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 이란도 미국의 지상전 준비를 비난하면서 즉각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강 대치 속에 전쟁 장기화와 이뤄낸 세계 경제 혼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만큼 조만간 출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간 선거만 고려한다면 미국은 그 여름 이전의 전쟁을 무조건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가능한 전쟁을 끝내려 할 겁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이 미군이 이란에서 곧 철수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거로 분석됩니다. 결국 미국은 확전 가능성으로 이란을 압박하면서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출구 찾기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양측 간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공방이 이어질 경우 전쟁이 일시적으로라도 더 격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김은걸입니다. 네, 기대했던 협상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요. 중동의 포성도 잦아들 기미가 없습니다. 이란 전쟁의 뇌관이 어디서 다시 터질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분쟁 데이터를 통해서 현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함영건 기자입니다. 테헤란 상공에 검은 연기가 치솟고 폭음이 연이어 울려 퍼집니다. 주말에도 이란의 심장부를 겨냥한 고강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미사일과 무인기를 통한 이란 측의 반격도 계속되면서 주변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말 사이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을 글로벌 분쟁 데이터 프로젝트 에클레드 자료로 분석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24시간 동안 60건이 넘는 공습을 감행하며 이란 중부와 남부 주요 시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 남부 무셰르 원전을 타격하자 이란은 사우디 미군 기지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의 기지와 공항 등을 무인기 등으로 공격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공격 지점을 살펴보면 전선이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집니다. 특히 공격이 집중된 곳은 세 곳입니다. 전쟁의 당사자인 이란 테헤란과 이스라엘 가자지구 그리고 레바논 남부입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참전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들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부근 해역에서 공격을 받은 선박의 위치를 영국 해군사나 UKMTO의 자료로 추적해봤습니다. 최근 한 달간 23척이 공격을 받았는데 좁은 해협을 넘어 양측 해역과 걸프 지역까지 위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 등 병력이 현지에 투입되면서 특수작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좁은 항로에 기뢰와 드론, 미사일 위협이 겹쳐진 고난도 작전 환경입니다.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일에 그 작전이 제한적인 작전이 시행이 되면 유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더 폭등하죠. 그리고 이란이 하르그섬 뺏기고 아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뺏긴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마 호르무즈 해협을 원거리에서 때릴 가능성이 있고.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함영건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조건으로 일종의 통행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엔 다른 이슬람 4개국까지 가세해 백악관에 이를 제안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통행료를 물리는 법안의 초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최종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 비용 명목으로 이란이 받을 통행료는 회당 약 30억,
한 해 30조에서 150조 원을 걷어들일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미국은 통행료 부과를 강하게 반대했고 함께 회담한 주요 7개국 다른 외무장관들도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One of the immediate challenges we're going to face is an Iran that may decide that they want to set up a tolling system in the Straits of Hormuz. Not only is this illegal, it's unacceptable, it's dangerous to the world, and it's important that the world have a plan to confront it. 서방 나라들이 미국에 동조하자 이번엔 반대로 이슬람 국가들이 이란을 거드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이 모여 호르무즈 재개방 문제를 주로 논의했습니다. 회의 전 수에즈 운하 방식의 통행료 체계가 포함된 제안서를 미국 백악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와 이집트, 사우디가 호르무즈에서 원유 수송을 관리할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고 파키스탄에 참여를 요청했다는 전언도 나옵니다. 컨소시엄 제안이 미국, 이란과도 논의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들 이슬람 국가장관을 초청해 회담을 연 파키스탄은 총리와 국방군 총사령관이 각각 이란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며 중재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이지만 미군 기지가 없어 여느 중동 국가와 달리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지 않았고 시아파 무슬림이 많아 국경을 맞댄 시아파 종주국 이란과 오랜 유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눈에 띄어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국제기구들입니다. 유엔 같은 국제기구는 사실상 종이 호랑이가 됐고 이번 전쟁을 계기로 유엔을 대체할 지역기구들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이란의 한 초등학교 건물이 폭격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망자는 17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7살에서 12살 어린이들이었습니다. خدا عمری تا 10 سال نفهمم اینجا بگردم آنجا بگردم یه موجه بود اومد 25일 현재 국제 적십자가 밝힌 이란 내 사망자는 1,900여 명. 이스라엘을 비롯한 인접국에서도 민간인 사망자가 급증했고 특히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에선 1,0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전시라 사상자 수는 모두 추정일 뿐입니다. 이젠 아파트와 관광지, 금융센터, 대학교까지 표적이 돼버려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대규모 인명피해가 벌어지고 있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분쟁 해결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런 유엔의 정체성이 너무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 더더욱 그 본래의 정체성과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나토에 이어 유엔까지 사실상 종이 호랑이가 돼버려 동맹국들은 미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이따금 나오는 각국의 소극적인 비난도 인도주의적인 측면보다 자국의 피해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거란 지적이 많습니다. 전쟁 당사국들은 압박이나 제약 없이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리 세력까지 잇따라 참전하며 전쟁은 점점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쟁 이후엔 유엔을 대체할 새로운 기구들이 잇따라 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엔을 대체할 새로운 소다자 그 기구들이 좀 창궐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이상 유엔에 기대하거나 유엔이 어떤 국가나 지역에서 분쟁을 해결할 만큼의 역량을 그동안에 못 보여줬고 지역기구로 재편될 가능성도 크고 강대국 중심의 권위주의 진영까지 묶는 기구가 잇따를 거란 분석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트럼프는 중국 방문을 5월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찾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안방에서 중동과 유럽 두 개의 전쟁을 중재하는 듯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 속에 3월 말에서 5월 중순으로 밀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도 1박 2일로 하루 줄어 관세 휴전을 비롯해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기엔 짧은 감이 있습니다. Estimated approximately 4 to 6 weeks. So I know the president looks forward to going to China on May 14th and 15th. 개선 장군처럼 중국에 입성해 11월 중간 선거용 전리품을 챙긴다는 게 미국의 계산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전쟁을 매듭짓지 못할 경우 오히려 중재를 자청한 중국에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월 방중 가능성도 미국으로선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화상 통화를 근거로 나온 얘기입니다. Председатель Си Цзиньпинь пригласил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овершить официальный визит в Китай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중국 입장에선 같은 달 안방에서 러시아와 밀착을 과시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쟁 당사국이 돼버린 미국과 러시아 모두에게서 양보를 끌어내거나 실리를 챙기기 좋은 구도입니다. 무엇보다 두 개의 전쟁을 중재하는 듯한 그림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中国是负责任大国，只要冲突持续，我们的外交斡旋努力就不会停止。 5월 트럼프와 푸틴의 연쇄 방중이 성사될 경우 시진핑 주석이 누구를 먼저 만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활 필수품의 수급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런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제1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면밀히 수립하고 적기에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물품 수급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 부담과 불편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당시에 마스크 품귀 현상과 요소수 사태로 물류가 마비되고 경유차가 멈춰섰던 사회적 고통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량 오보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KBS 의료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현재 2단계에서 3단계인 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의 오보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지금은 100에서 11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120에서 130불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뒤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200원 넘게 튀어올랐습니다. 휴일을 맞아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도 또 화물차 운전자도 기름값 부담에 차 몰기 겁난다는 반응인데요. 오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른다는 소식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시민들이 서둘러 주유소를 찾은 겁니다. 이곳의 휘발유 가격은 불과 이틀 사이 리터당 210원이나 치솟았습니다.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급격히 뛴 기름값에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너무 체감이 많이 되죠. 갑자기 210원씩 올려보세요. 이건 어디 밖에 일을 보겠습니까? 이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유소 측은 최고 가격제 시행 후 차량 쏠림 현상으로 재고량이 크게 줄어 어쩔 수 없이 기름값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기습적으로 올린 가격에 분통을 터뜨리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호소합니다. 최고 가격제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깜깜이식으로 좀 주유소가 많이 운영하잖아요. 보통 일반 주유소에서.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좀 불시 점검이라든지 뭐 주기적으로 좀 하면은 이제 그 가격제에 빗나가지 않는. 당장 생기가 걸린 화물차 운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유기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역시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을 기름값 걱정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제주도를 찾아 4.3 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을 최악의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국가폭력 범죄는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도에 있는 4.3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헌화와 분향, 참배를 마친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위패 봉환실에도 들러 고인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어진 유가족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4.3은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지만 제주도민이 보여준 해결 과정은 우리의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믿습니다. 이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안이 지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제2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다시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4.3 사건 진압 공로서원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 방문에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도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가담한 관계자들의 서운 취소에 착수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련 입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제주 4.3 희생자 유족을 모시고 국가폭력에 대한 희생을 공식 사과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네, 지방선거 소식도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 오후 3시에는 대구 중구 동성로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출마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당내 출마 희망자가 없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할 엔진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을 향한 무력 시위에 나서며 이란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 정세를 이용해 핵, 재래식 무기 병진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거센 불줄기를 뿜어내는 엔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탄소 섬유 고체 연료 대출력 엔진 시험 장면입니다.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시험을 실시했는데 북한은 그때보다 출력이 26% 정도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무력의 현대화에 관한 국가 전략과 군사적 수요 조건에 충분히 만족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북한의 신형 엔진 시험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ICBM보다 탄두 부분의 직경이 커지면서
다탄두 ICBM을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를 위해 엔진 출력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 시형 엔진 시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탑재의 중량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화성 20은 화성 19보다 직경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시형 엔진으로 다탄도 ICBM까지 개발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 다양한 방향에서 전차를 공격하는 대전차 로켓과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시험에 이어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의 훈련 실태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두 행사도 모두 참관했는데 국제 정세를 틈타 핵 재래식 병진 정책을 가속화하고 미국을 향한 무력 시위에 나서며 이란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YTN 단독 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작년에 시신을 상대로 확정된 이혼 판결이 YTN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이 판결을 어떻게 바로잡을지를 두고 법조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최근에 법원이 그 순서를 제시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기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4년 가을 시신을 상대로 확정된 이혼이 YTN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아들이 의붓어머니 A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숨겼고 그 상태로 판결이 확정돼 아들 손으로 이혼 신고까지 마친 겁니다. 11월 달에 아마 판결이 난 걸로 이심, 그리고 대법을 또 갔어요. 어떻게 냉동고에 1년을 넘겨있느냐고. 수사기관은 아들이 부모의 이혼이 확정될 경우 자신의 상속분이 늘어날 걸 노리고 범행했다고 의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아들에게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아버지가 이혼 소송 1심이 진행되던 2023년 4월에 숨졌다는 사실도 판결을 통해 인정됐습니다. 남은 건 숨진 아버지 대신 아들이 진행한 이혼 소송을 어떻게 보느냐. 판례에 따르면 이혼 소송은 당사자가 죽으면 수행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소송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버린 상황이라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혼 무효 소송, 재심 등 해결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A씨 측은 남편이 숨진 만큼 재판을 통한 해결은 어려울 거라 보고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정정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망 날짜가 먼저 정정돼야 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사실상 A씨가 이후에 밟아야 할 법적 절차의 순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인의 사망 A씨가 형사재판 판결 확정으로 이제 사법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다 정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유의 시신 상대 이혼 확정 판결, 법조인마다 제시하는 권리 구제의 방법이 갈리는 가운데 등록부 정정으로 혼란이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용인시에 있는 디스플레이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을 완전히 끄는 데만 6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새까만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에 뒤덮인 창고는 형태를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 용인시 백안면에 있는 디스플레이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사람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은 6시간 반이 지나서야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어제 늦은 저녁 전북 남원역 역사에선 90대 남성이 선로로 추락했습니다. 이미 출발한 기차를 따라가다가 열차에 다리가 끼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어젯밤 충남 서천 공주고속도로 금사교 부근에선 공주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6톤 화물차가 서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2.5톤 화물차가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들이받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에서 마약을 30여 차례 유통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13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A씨는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 정보를 보내는 방식으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속행 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봄비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남해안에도 최대 6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5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로 건조함은 다소 해소되겠지만 비가 늦게 시작되는 중서부 지역은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1.3도, 대구는 9.8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0도, 부산과 울산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는 화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당분간 예년 기온으로 떨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섬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이들 섬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통제하는 데 있어 이란의 전략적인 우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란은 미군이 지상에 도착하면 불태우겠다며 지상전 가능성에 대해 결사항전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협상 메시지를 보내는 미국의 진위를 의심하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협상 전망은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을 지원하는 저항의 축 세력들도 전쟁에 속속 가세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는데 홍해 봉쇄 가능성까지 언급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까지 참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조건으로 통행료를 물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을 비롯해 이슬람 4개국 외무장관이 회담을 열고 수에즈 운하 방식의 통행료 제한서를 미국 백악관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이란에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부르는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섬이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남부 해역에 있는 미 해군이 페르시아만으로 이동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해협 동쪽의 호르무즈섬, 라라크섬, 캐슘섬, 헨감섬 등 4곳은 이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어 본토와 가깝습니다. 여기 지나면 해협의 서쪽 해상에 아부 무사섬, 대분투섬, 소분투섬을 만나게 되는데 이란과 바다 맞은편의 아랍에미리트가 영유권을 두고 다퉈온 곳입니다. 이 7개 섬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통제하는 데 있어 이란의 전략적인 우위를 제공하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일 이란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요지부동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2차례 협상 중에 타격했다는 점 때문에 불신이 아주 큰데요. 이란은 미국의 지상군이 투입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참전도 본격화하면서 중동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이 미군의 지상전 가능성에 대해 결사항전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공개적으로 협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은밀하게 지상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지상에 도착하면 불태우겠다며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응징하고 후회하게 만들어 더는 이란을 공격할 생각을 품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또 테헤란 과학기술대와 이스파한 공대가 공습을 받자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حاکمان بی تدبیر کاخ سفید بدانند
از این پس همه دانشگاه‌های رژیم اشغالگر و دانشگاه‌های آمریکایی در منطقه غرب آسیا 이스라엘과 중동 곳곳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란을 지원하는 저항의 축 세력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틀째 이스라엘을 공습하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출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과 교전 중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군 기지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공습에 레바논 언론인이 사망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헤즈볼라와 연계됐다며 레바논 언론인 3명을 표적 살해했습니다. 이란과 레바논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노골적 범죄라고 비난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숨진 기자들이 헤즈볼라 소속으로 이스라엘군의 위치를 폭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진위를 의심하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협상 전망은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지난 27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1년, 2년 더 이란에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밝혀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란 전쟁에서 곧 빠져나올 것이며 유가는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한 언론 매체에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한 9가지 전제 조건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란 일간 카이아는 의원 출신인 에브라힘 카르하네이 박사가 기고문을 통해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미군을 중동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시키고 미군 기지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주권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경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통행료 징수를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친이란 세력인 저항의 축에 대한 불가침 원칙과 유엔과 미국의 이란 제재 해제 발표, 또 이란 자산에 대한 동결 해제와 반환 등을 협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의 이샤크 다르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튀르키예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을 초청해 회담을 열었습니다. 회담 초반 논의는 중동 전쟁 이후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에 집중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소식통은 회의 전 이집트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수에즈 운하 방식의 통행료 체계가 포함된 제안서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태국 선박의 통항을 허용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아누틴 찬이라군 태국 총리는 현지 시각 28일 기자회견에서 태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이란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합의로 이달 초에 있었던 연료 공급 차질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중동 사태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여파 살펴보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량 오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어제 KBS 의료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현재 2단계에서 3단계인 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의 오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지금은 100에서 11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120에서 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 가격이 시행된 지 사흘 만에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이 다시 1리터에 1,91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 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914.46원으로 전날보다 17.86원 올랐습니다. 1,927원대를 기록한 지난 12일 이후 17일 만에 다시 1,900원을 돌파한 결과입니다.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64.76원으로 8.9원 상승했고요. 경유도 서울은 1,893.1원으로 15.88원 오르며 1,900원에 육박했습니다.
경유 전국 평균 가격은 7.97원 오른 2,857.93원입니다. 이렇게 이란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편 운항을 줄이고 또 유가 할증료를 인상하는 등 수익성 방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선박보험료가 최고 10배나 뛰면서 수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고환율 악재가 국내 항공업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유 가격 급등은 국내 항공사들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기준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항공유 가격은 중동 전쟁이 터진 뒤 한 달 만에 138% 급등했습니다. 비용 급증에 따른 타격은 몸집이 작아 악재를 견뎌내기 어려운 저비용 항공사에 집중됐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11곳 중 5곳이 항공유 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월 이후 운항 축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LCC 5곳이 일부 노선 비운항을 확정했으며 나머지 다수 항공사도 비운항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 항공을 비롯해 다른 LCC들도 수익성이 부족한 노선에 대한 비운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영업비용 증가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항공권에 부과하는 유류 할증료를 최대 3배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항공업계는 유류 할증료를 올려도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에 대한 재무 구조 개선 명령 이행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했고 슬롯과 운수권 회수 유예를 비롯해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 넘게 봉쇄되면서 국내 선박 보험료는 최고 1000% 이상 치솟았습니다. 전쟁 위험 지역에 진입해 계약이 갱신된 선박 보험은 26건으로 하나 손해보험은 5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으로 1056% 뛰었습니다. 현대해상의 8건은 553%, 삼성화재 8건은 334% 상승했습니다. 유가와 보험료가 함께 오르면서 운임료 상승도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분이 운임료에 전가될 수 있고 중동 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으면 수출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 따라서 나프타 수급 불안 우려가 굉장히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소비재 품귀 우려 역시 일고 있습니다. 벌써 종량제 봉투는 사기가 쉽지가 않고요. 일회용 컵이나 일반 비닐봉투 판매를 제한하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슈퍼마켓입니다. 묶음으로 팔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가 똑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산 물건을 담을 때 쓸 것만 겨우 몇 장 남았습니다. 지금 재고가 이거밖에 없어요. 20리터 2장에 10리터 1장 이렇게 남은 거네요? 네네.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 소식에 미리 사두려는 심리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엄청 사오세요. 네. 하루에 한 100명? 휴대봉투 청소사. 물건이 재고가 없으니까 그냥 가시는 다 보통 다 그냥 가신다고 봐야죠. 그나마 사정이 나은 인근 마트도 추가 물량 확보가 불확실해지자 고육지책으로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한 명당 딱 한 장씩만 파는 겁니다. 발주 자체가 아예 전화도 안 받고 그러셔가지고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트도 똑같이 지금 발주를 넣어야 되는데 많으니까 아예 발주 자체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처인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온라인 주문을 중단하고 전화 예약제로만 소량 판매 중입니다. 지자체는 임시 방편으로 일반 비닐봉지에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특히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이런 나프타 수급 불안은 다른 생필품 공급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가득 차 있던 대형 식자재 마트 진열대도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나프타가 쓰이는 일반 봉투나 컵 같은 다른 소비재로 영향이 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나프타 매점 매석을 엄격히 금지하고 수출용 물량을 내수로 긴급 전원해 생필품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숙고를 거듭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늘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가장 어려운 곳에서 역할을 할 거라고 밝히면서 호남 지역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는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공식 출사표를 던집니다. 228 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에 나선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변화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기에 다시 함께 변화의 길로 나아가자는 뜻에서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6일 김 전 총리와 만나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요청하며 전폭적인 예산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필승카드는 우리 김부겸 총리님밖에 안 계시다. 대구에는 무엇이든 다 해드리고 싶다. 제가 이게 뭐 피하기는 힘들겠구나. 다른 이야기를 많이 못하게 대못을 받으시게. 공공재이십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는 내일까지 대구시장 후보자를 추가 공모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깜짝 출사표가 예상됩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며 가장 힘든 곳,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험지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역별로 당당하게 경쟁하자, 험지라고 물러서지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자, 저부터 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내 출마 희망자가 없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장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은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정치, 스스로를 흔드는 정치입니다. 이 위원장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19대 20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에서 잇따라 당선된 적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 진술을 설계했다며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짜깁기 조작이라고 비판했고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도 적반하장격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정치검찰의 민낯,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며 민주당이 휴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2023년 6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입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회유하고 거래했다는 증거라며 검사의 진술 설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별한 결론을 전제로 진술을 짜맞추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합니다. 민주당 소속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도 대북송금 사건은 결론을 먼저 쓰고 진술을 꿰맞춘 조작기소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허위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당근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불법입니다. 민주당은 금요일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의 장소로 추정되는 수원지검 1313호 현장 조사와 두 차례 청문회까지 대북송금 관련 국정조사 방향을 정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박상용 검사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다만 나를 부르라고 거듭 요구한 당시 법무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이런 말로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정치 낭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한동훈 전 장관이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버림받고 있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친한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공안증이 있는 민주당은 이해가 된다만 국민의힘은 왜 한동훈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국정조사 출석을 앞둔 박상용 검사는 SNS에 녹취록은 서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대표를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감경받을 수 있냐고 제안해 자신이 안 된다고 했던 거라며 적반하장식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조특위 소속 오선 나경원 의원은 핀셋으로 발췌한 쪼가리 녹취 대신 전체 통화를 공개하라며 재판을 뒤집기 위한 후안무치한 사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7가지 사건 모두 대북 송금 못지않게 여야 시각차가 큽니다. 5월 8일까지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6월 지방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 용인시 백안면에 있는 1층짜리 디스플레이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오늘 새벽 0시쯤 6시간 반 만에 완전히 꺼졌고 창고 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창고는 전체 면적 5,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한때 담당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남 서천 공주 고속도로 금사교 부근에서 공주 방향으로 달리던 6톤 화물차와 2.5톤 화물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끝내 숨졌고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차들이 서행하던 중에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6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걸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쯤 전북 남원시 남원역 역사에서 90대 남성이 선로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다리가 열차에 깔렸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남성이 이미 출발한 기차를 따라가다가 사고가 난 걸로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등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다음 달 2일부터 관련 처벌과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감기약이나 비염약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약물운전 처벌 규정은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도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경우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처벌과 단속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강제 측정권입니다. 이전과 달리 운전자는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며 거부하면 처벌 수위는 약물운전 본죄와 같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환각물질 등 490종입니다. 다만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그 밖의 기타 사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가 든 감기약이나 비염약을 먹고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황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약물 농도 수치보다 이상 행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핵심이라며 약 복용 후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화끈한 홈런포를 앞세워 삼성을 이틀 연속 잡고 6년 만에 개막 2연승을 달렸습니다. 롯데는 대구 삼성 라이온스 파크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손호영의 홈런 2방과 노진혁, 레이에스의 홈런을 앞세워 삼성을 6대2로 이겼습니다. 지난해 팀 홈런 75개로 리그 최하위였던 롯데는 전날 홈런 3방에 이어 이틀 동안 무려 7개 홈런으로 삼성의 마운드를 두들겼습니다. 하나는 최대 100억 원의 FA로 영입한 강백호가 첫 홈런포를 때려낸 데 힘입어 키움을 10대4로 크게 이기고 역시 2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강백호는 전날 개막전에서 연장 10일에 끝내기 안타를 쳐낸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맹타를 휘두르며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김현수가 친정 LG를 상대로 9회 결승 적시타를 쳐낸 KT는 디펜딩 챔피언 LG를 6대5로 꺾었고요.
고명준이 올 시즌 첫 연타석 홈런을 쳐낸 SSG는 기아를 11대 6으로 따돌렸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3년 9개월 만에 발표한 정규 앨범 5집 아리랑으로 영국에 이어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석권했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아리랑이 루크 콤즈의 The Way I Am과 모건 웰런의 I Am The Problem 등을 제치고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한 건 아리랑이 7번째로 지난 2018년 Love Yourself 전티어로 K-팝 사상 최초로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Love Yourself Girl Answer, Map of the Soul 페르소나, Map of the Soul 7, B, 프루프까지 앨범 6장을 이 차트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서울의 벚꽃이 어제 공식적으로 개화했습니다. 기상청은 서울 종로구 기상관측소 앞마당에 왕벚나무 관측목에 벚꽃 3송이 이상이 펴 서울이 벚꽃 공식 개화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벚꽃은 지난해보다는 엿새, 평년보다는 열흘이나 일찍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최근에 이어진 고온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벚꽃 군락지인 여의도 윤중로 벚꽃도 지난해보다 닷새 이른 어제 공식 개화했습니다. 해상 교량 전망대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천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더스카이 184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인데요.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말에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청라하늘대교 주탑에 설치된 해발 184m 높이의 전망대.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 교량 전망대입니다. 지난 1월 개통된 대교에 이어 시민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마지막 점검에 나서면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엣지워크에도 직접 도전해봅니다. 엣지워크는 주탑 꼭대기 전망대 외벽을 안전띠를 메고 걷는 스릴 체험 공간입니다. 탁 트인 바다 조망과 도심 스카이라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상부 전망대 15,000원, 엣지워크는 6만 원이며 인천 시민은 50% 할인해 줍니다. 한 달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서 안전사항을 완전히 점검한 이후에 4월 말부터 바로 이 상부 전망대 엣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리 아래에는 하부 전망대와 친수 공간, 대형 미디어 아트, 바다 영화관 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상 보행 데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무료입니다. 인천시는 전망대가 있는 청라하늘대교를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 환승 투어, 인천시티 투어, 300리 자전거 이음길 투어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 자체도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인천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에게도 상당히 훌륭한 관광 상품으로 저희가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료 무료화 대상을 다음 달 6일부터 인천 시민 전체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이 개인용 드론의 판매와 운송, 비행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베이징시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새 규정은 베이징 전역을 드론 통제 공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야외 비행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개인의 자유로운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겁니다. 홍콩 당국이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하는 방문객에게까지 필요할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포함한 전자기기 비밀번호와 암호 해독 권한을 경찰에 제공하도록 법제화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당국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법 23조 국가안보 수호 조례 시행 규칙을 지난 23일 관보에 싣고 관련된 내용을 홍콩의 각 외교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기본법 23조는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홍콩 당국은 시행 규칙에 반체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건조함을 달래줄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 중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저기압의 중심이 지나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봄비치고 많은 비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상되는 비의 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남해안에도 6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에는 5에서 50mm, 서울에는 5에서 10mm 정도로 내륙에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1.2도로 예년 기온을 7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고요. 대전이 9.1도, 광주는 12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0도, 대전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고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로 건조함은 다소 해소되겠지만 비가 늦게 시작되는 중서부 지역은 오늘도 종일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